네, 들으신 대로 개혁신당 통합선언 일주일 만에 극심한 내홍에 빠졌습니다. 또 민주당에선 특정 후보를 제외한 출처 불명의 여론조사가 있었다라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, 또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영남권 후보들의 재배치가 공천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총선 큐, 오늘은 박성민 정책컨설팅 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뉴스큐에서 좀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좀 기대하기로 하고, 자, 개혁신당 얘기를 먼저 할 텐데 오늘 뭐 언론에선 넥타이 색깔 다른 것까지 좀 주목을 했더라고요. 자, 이낙연, 이준석 공동대표 주도권 다툼이 좀 예상보다 일찍 시작이 된 건가요? 어떻게 보십니까? 뭐 예견됐던 거고 일단 그 합당 선언을 설 전에 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그 뒤에 그 여론조사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죠. 시너지가 안 나는 거 아니냐. 갤럽에서 지난주 발표한 거는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처음 발표된 게 4% 정도로 아주 낮게 나왔고, 네. 그것보다 더 심각했던 문제는 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. 양당이 지금 공천하면서 네. 한쪽에는 국민의힘은 러브라인 같이 좀 순조롭게 가고 있고, 민주당은 갈등 라인이 있는 그 드라마를 상영하고 있는데 개혁신당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네. 오늘 그 결정 과정에서도 속도감과 개혁성을 위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좀 정권을 주기로 했다, 이런 결정이었으니까 네. 그거는 아마 다른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좀 작은 정당이니까 네. 도전자 포지션의 정당이니까 뭐 좀 가감하게 가야 되는데, 이준석 대표는 작은 정당을 해봤지 않습니까? 예. 또 보정당 내에서 전당대회 때도 혼자서 된 적도 있고, 근데 이낙연 대표는 총리도 지내보시고 집권당의 당대표도 하시고 도지사도 하셨기 때문에 네. 거대한 조직에 또 대표적으로 그분이 좀 신중한 걸로 소문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약간 좀 그 스타일상 좀 차이가 있었는데, 오늘 저기 뭐 가는 클럽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를 빼고 배제하고 그분의 의견을 듣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다. 네. 다만 오늘의 결정은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속도감 있게 좀 하자, 이제 그걸 결정한 거다. 이제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인물 구성은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, 지금 보니까 회의장 안에서 고성도 나왔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,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뭐 박차고 회의장을 떠났다, 이렇게 좀 정면 충돌 양상인데, 자, 어떻습니까? 그러면 사실상 개혁신당은 지금 시점에선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좀 가고 있는 건가요? 네, 그렇다고 봐야죠. 오늘 그걸 확인한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은 이게 이제 합의제 모델은 아니고 이제 협의한 다음에 표결하는 네.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낙연, 이준석 공동대표에 네 분이 더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 개혁신당 몫으로는 양양자 원내대표가 있고, 네. 그다음에 이제 원칙과 상식 몫으로는 이제 조홍천 의원이 있고, 그다음에 금태섭 의원이 있고, 새로운 미래 측에 김종민 의원이 있으니까 네. 사실은 이제 그 오늘 확인된 거는 새로운 미래 측에 이낙연, 김종민 두 분 빼고 네 개 정파, 네 개 정파가 다 지금 그 이준석 대표에게 힘을 몰아준 거니까 현재 이제 캠페인의 주도권은 이제 그 이준석 대표한테 있다,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아까 이준석 대표도 4개 정파를 내세우면서 사당화가 아니라고 했는데, 한번 잠깐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김종민 최고위원, 또 이준석 대표 목소리 한번 준비했거든요. 선거 운동 전체를 다 누가 이준석 개인한테 맡기는 거는 그건 민주정당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. 정책 결정권을 위임해달라는 거예요. 근데 어떤 민주정당에서 최고위에서 정책을 검토도 안 해보고 어떻게 개인한테 다 이거 위임하냐.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위 만들어서 여기다 다 위임해달라고 국회 해산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? 크게는 한국희망까지 5개의 세력이 합쳐서 이제 이루어진 당인데, 지금 새로운 미래 측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의 뜻은 좀 더 강하고 그리고 좀 더 속도감 있는 리더십을 원한다라는 형태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.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표결을 하게 된 것이고,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그 표결 자체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, 그렇다고 또 너무 격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는 저는 통합의 정신에 맞지 않다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들으신 대로 김종민 최고위원이 전두환 씨가 설치했던 국보위에 비유하기도 했고, 자,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당화, 사실 민주당 때 썼던 얘기 같기도 하고,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다른 목소리를 들어보면 국민의힘 있을 때 하던 행동을 여기서 하느냐, 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하더라고요. 양측 다. 근데 이제 어쨌든 양양자, 금태섭, 조홍천, 이현우 이 네 분이 전부 다 민주당에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? 거기 이준석 대표만 빼고는. 네.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쨌든
이준석 대표한테 이 표결 과정에서 힘을 실어줬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뭐 아까 이제 김종민 의원이 좀 격해서 네. 전두환 국보위 얘기도 했지만 그건 좀 지나친 것 같고 예. 정책이 됐든 선거운동이 됐든 뭐든지 시간이 많으면 이걸 다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하면 되지만 지금 현재 그 개혁신당의 위기는 뭐냐면 양당에 비해서 지금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. 이제 그렇게 합당 선언 이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. 좀 속도감 있게 정책 발표도 하고 그 전에 개혁신당이 합당 전에는 뭐 정책 발표도 계속하고 그랬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결정한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. 네. 그건 아마 이제 수도권에 출마하는 그 조홍천 의원, 뭐 금태섭 의원, 양양자 이분들도 다 동의한 것으로 봐서 네. 지역의 분위기도 그렇게 가야만 선거에 좀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아무튼 크게 보면 총선 지휘권 문제, 또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였던 입당 문제를 둘러싼 갈등인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. 좀 서둘러 가는 언론 같은 경우는 지금 일주일 정당 이런 오명 위기를 안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점 이후에 개혁신당 어떤 좀 흐름으로 갈지 한번 예상해 본다면요. 일단 뭐 이게 그 2016년에 국민의당하고 비교해 보면 2016년 국민의당도 요 시점에 지지율이 8%까지 떨어졌어요. 예. 처음에 이름이 국민의당이 공개됐을 때 1월 둘째 주, 셋째 주 조사에서 갤럽 13%가 나왔다가 그 다음 주에 12% 떨어졌다가 창당 이후에 8% 떨어져서 3월 넷째 주까지 8%로 쭉 가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도 이준석 대표한테 일단 한번 1차로 힘을 실어준 겁니다. 그럼 속도감 있게 한번 결정해서 한번 해봐라.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한 8%까지 끌어올릴 책임이 있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8%까지 끌어올린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합당 전에 각 그 제3지대 세력이 갖고 있던 지지율의 총합이 한 8% 정도 됐으니까 그걸 온전히 복원해내면 그다음은 좀 탄력을 좀 받을 수 있겠죠. 그래서 국민의당이 후보 등록 시점에 그 3월 마지막 주에 12%로 상승했고 4월 첫째 주에 14%, 그다음에 선거 바로 전날 17%까지 갔으니까 이번에 개혁신당도 그 낙관적 시나리오로 그런 경로를 밟을 것인지 결국 한 자릿자에 머물다가 비례대표에서만 의석을 얻고 지역구 당선자를 내지 못하는 상태로 가라앉을 것인지 이것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한테 긴급 선거 캠페인권을 준 건데 그 사이에 한 2, 3주 안에 얼마나 뭔가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. 자, 탄력을 그럼- 받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여유가 있을 거고요. 총선은 50여일 앞둔 시점이고 통합한 지는 일주일 됐습니다. 아까 새로운 미래란 형태로 입장이 나왔더라고요. 개혁신당 안에서 여전히 새로운 미래개가 존재한다는 것도 좀 의아스럽긴 한데 그 관련 입장을 좀 보여주시고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비공식적으로 사동화를 관철했다면 이준석 대표는 공식적인 좀 절차를 앞세우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시점에서 어떤 좀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? 그건 이제 새로운 미래라는 거는 그 합당 선언한 거지 지금 통합 전당대회를 지금 25일 날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네.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선택지가 두 가지죠. 예. 이건 뭐 누가 봐도 이준석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. 이제 그렇게 보고 나는 독자 노선을 가야 되겠다. 그러면 지금 합당 전이니까 네.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는 원래 하던 대로 그렇게 그 독자 정당으로 떨어져 나와서 갈 수 있고요. 그렇게 간 다음에 3월 달에 가서 개혁신당하고 뭐 선거 연합이나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. 다시 합당을 또 해도 되고요. 그런 거 아니고 현실을 이걸 받아들이고 사실은 지금 그 이낙연 대표 쪽에 있는 기회라는 거는 공천 파동이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쪽에서 더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이낙연 대표의 존재라고 하는 게 그 개혁신당에도 매우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양자가 필요한데 다만 이제 선거 캠페인을 누가 주도할 거냐라는 면에서는 네. 정책이 됐든 뭐 홍보가 됐든 이 점에 그렇죠. 대해서는 사실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경험도 많고 좀 속도감 있게 하는 젊은 세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그 달라는 거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의제 모델이 아니고 토론한 다음에 표결하는 방식이고 법적 대표는 지금 이준석 대표 돼 있으니까 네. 이제 결정권은 이제 이낙연 대표한테 갔습니다. 이낙연 대표가 여기에 합류해서 그래도 같이 갈 건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로 갈 건지 이제 결정권은 이낙연 대표한테 있죠. 네, 알겠습니다. 이제 거대 양당으로 넘어갈 텐데 먼저 국민의힘. 일단 국민의힘은 공천 작업 한 절반 정도 진행이 됐고 컷오프 결정된 현역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 2명입니다. 어떻습니까? 일단 단수 공천 대상자의 용산 출신 인사는 3명.
현재까지의 어떤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비교적 뭐 우려했던 것보다는 관리를 잘하고 있잖아요. 윤핵 갈등 이후에 공천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렇게 주목을 끌었는데 주진우 비서관 정도가 해운대 갑에서 단수 공천 받은 거 외에는 네. 지금 뭐 한동훈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장동혁 사무총장도 경선이고 김은혜 수석, 강승규 수석 이런 분들 다 지금 경선 아닙니까? 네. 장해찬 전 최고도 다 경선으로 갔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은 뭐 용핵관이다, 윤핵관이다, 한핵관이다 이런 소리는 안 나오게 된 거죠. 그러나 이제 원래 그 공천이 4단계로 진행되거든요. 그러니까 첫 단계는 조금 쉬운 걸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보는 이목들도 있고 하니까 또 윤핵 갈등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고 오늘부터 이제 공관위원장이 말한 대로 이제 조금 난코스로 들어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2단계가 그보다는 좀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. 영남에 이제 누굴 컷오프할 거냐 막 이렇게 할 거고 3단계는 정말 어려운 숙제를 푸는 단계입니다. 3단계 지나고 나면 마지막 단계는 3월 중순쯤 되는데 그때는 국민들도 조금 지쳤고 공관위원들도 지치고 그래서 바로 본선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 돌려막기 하고 원칙도 무시하고 마지막 하지만 대체로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빨리 끝내자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는 단계는 2단계, 3단계인데 네. 2단계, 3단계 이제 좀 이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. 그 말씀은 이제 영남권 현역 의원 컷오프나 지역구 재배치를 포함한 그런 것도 포함하고 예. 예를 들면은 이번 선거에 그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런 상징적인 곳이 있잖아요. 네네. 예를 들면은 뭐 이원모 그 비서관은 강남은 안 된다, 강남을? 험지 네. 보낸다 이렇게 예. 얘기를 이미 했고 그 다음에 하남에 신청해 있는 이용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대통령실이 한동훈 위원장 물러나라고 했다라는 그 기사를 링크를 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래서 지금 보면 만일 거기에 단수 공천이나 이렇게 주면 아 이거 역시 힘은 여전히 대통령한테 있구나 이렇게 될 건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서울 편입 이슈가 있는 그 김포도 갔고 구리도 갔는데 하남을 안 가고 있어요. 예. 이제 그런 걸로 보면 거기를 그렇다고 배제하면 아 명백히 한동훈 위원장한테 힘이 있구나 이렇게 될 테지만 그거는 또 이제 새로운 또 긴장을 만들 테니까 그런 데는 또 거기 뭐 이창근이라고 하는 오세훈 측 그 당협위원장이 있으니까 뭐 경선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그런 상징적인 곳 몇 군데를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지금 이철규 의원 뭐 또 뭐 박성민 의원 울산의 네. 김기현 전 대표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그 윤핵관들이죠. 이런 분들의 그 이동 이제 이거를 그 보면 되겠습니다. 그 내용을 좀까지 확인해야 된다. 네. 그래서 윤심이냐 한심이냐 그걸 좀 확인할 수 있다. 자, 대통령 지지율로 넘어갈 텐데 일단 리얼미터 결과만 놓고 봤을 때 3주 연속 상승세거든요. 최근에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? 대체적으로 지금 여론을 보면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그 국민의힘은 굉장히 비관적이었는데 네. 좀 자신감을 회복한 것 같고요. 한동훈 비대위원장 들어온 이래로 민주당은 위기감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일단 대통령 중심 얼굴로 선거를 치른다 이러는 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.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. 그래서 비대위로 좀 전환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을 선거의 중심에 놓게 된 게 지난번에 윤핵 갈등 아닙니까? 네. 이제 그렇게 되면서 공천 진행되는 거 봐도 의도적으로 용핵관이다. 용산 출신들은 적어도 단수 공천은 없고 최소한 다 경선으로 그렇게 했고 경선의 상대들도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. 네. 그렇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은 그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 좀 더 힘을 좀 실어주는 쪽으로 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. 네, 그래서 여러 좀 고민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관련한 어떤 이슈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공식 석상에 좀 등장하지 않았거든요. 뭐 순방이 취소된 측면도 있고. 자, 김건희 여사 근데 사진은 찍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그 최근에 넷플릭스 경영진 오찬에 동석하거나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. 공식적인 행보인가 아닌가에 대한 좀 해석도 분분한데. 뭐 제한적으로 하겠죠. 아주 뭐 그 피치 못하게 예정돼 네. 있는 거라든가 그런 거는 하겠지만 지금 선거 때까지 뭐 관리를 좀 하겠죠. 그러니까 뭐 변수는 이미 다 여론조사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네. 그건 뭐 새로운 그 이슈는 안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그 전에 뭐 특별한 관계라든가 다 있어서 뭐 행보에 나선 게 아닌가. 더 적극적으로 지난번 대담 이후에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네. 이걸 뭐 적극적으로 행보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. 이 기조가 총선까지 유지가 될 것이다. 그러니까 이 기조라는 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좀 이제 그 로키로 드러나지 네. 않는 뭐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. 그리고 또 대통령실을 둘러싼 최근 며칠 사이 논란 중에 하나가 또 강제 퇴장 논란인데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아까 저희가 당사자 목소리 한번 들어봤거든요. 관련 정치권 공방 듣고 나서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.
여야 간 이재명 대표 또 윤재욱 원내대표인가요? 네,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R&D 예산 삭감을 항의했다는 이유로 소위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끌어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. 제가 대학 다닐 때 젊을 때 생각 중에 공포스러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. 소위 사과탄 가방을 맨 백골단이에요. 정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. 사과탄과 백골단이 다시 등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. 이 졸업생은 녹색정의당 대전시장 대변인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경호원을 백골단에 비유하고 윤석열 정부를 과거 독재 정권에 비유하는 등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. 지난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소란을 일으키다가 경호원에게 격리되었을 때와 똑같은 적반하장식 형태입니다. 아까 개혁신당에선 전두환 씨가 소환되고 또 이재명 대표가 백골단 언급하니까 정치권이 좀 시간여행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백골단을 언급하며 비판을 했고 윤재욱 원내대표는 적반하장이라고 했거든요. 네. 제가 보기엔 둘 다 좀 심합니다.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고 그 카이스트 학생의 그런 뭐 대통령실에서 그랬을 때 조금 이제 대통령실이 좀 여유가 있고 대통령이 여유가 있었으면 네. 그거를 뭐 오히려 또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여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보면 조금 아쉽지만 네. 뭐 이걸 가지고 지금 뭐 백골단까지 찾고 뭐 녹색 정의당 당파적으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저게 그 카이스트 학생이고 R&D 예산과 관련된 문제 제기니까 네. R&D 예산과 관련돼서 개혁신당의 양양재 대표가 사실 저거 학생이 끌려 내려간 게 아니라 R&D 예산이 끌려 나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. 실제로 R&D 예산과 관련돼서는 비판적 그 축소와 관련된 비판적 여론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좀 대통령이 그걸 충분히 좀 그 얘기하는 걸 오히려 다 듣도록 하고 근데 이게 좀 이렇게 문답을 했더라면 네.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있어요. 예. 네. 그 연설이 좀 끝나고 나서 질문이 있었으면 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좋았겠다. 그 학생하고도 좀 뭔가 문답을 좀 하고 문답도 하고 좀 얘기 다 하셔라 그렇게 하고 해도 좋았을 텐데 좀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. 네, 어쨌든 지난번 진보당 강성희 의원 이후 비슷한 논란이 두 번째 발생한 거거든요. 혹시 이후라도 대통령실에서 뭐 경호 매뉴얼을 좀 다듬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? 그거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할 수 없고 지난번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경호실에서 조금 민감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. 그거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그냥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예,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밀실 공천 논란, 또 비선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인데 최근에 또 여론조사 이게 뭐 정체불명이다 이러면서 이 논란을 좀 키우고 있거든요. 하필 또 비명 중진이 그 조사에서 빠졌다. 네.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훨씬 어려운 문제, 쉬운 문제를 받아든 건 사실이에요. 그거 공천 좀 관련해서. 5가지 문제로 그렇습니다. 일단 지난번 총선에 너무 많이 이겼어요. 180석이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크게 졌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지금 불일치하는 것 때문에 경선 압력이 굉장히 커져 있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. 두 번째 야당이잖아요. 여당만 해도 다른 데로 좀 빼줄 여유가 있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. 세 번째는 그럴 수 없는 여유가 없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? 여당은 다른 자리를 제안할 수도 있는데 야당은 그럴 자리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공기업으로 보낸다든가 예. 이럴 수 있는 다른 자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공천에서 자기가 공천 받아야 된다는 이 경합도가 너무 치열한 겁니다. 그다음 세 번째는 그런 병립형이라도 그 비례대표제를 가져갔으면 이게 이제 다 민주당 몫이니까 그만큼 또 그쪽으로 이 그 탈락한 분들을 이동시킬 수도 있는데 네. 이게 또 바깥으로 통합비례정당을 만든다고 해놨기 때문에 민주당 몫이 좀 줄어들거든요. 그러니까 그 압력도 좀 준비를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뭘 공천을 하려고 해도 바깥에 개혁신당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탈락자들이 그리 갈 거 하면서 뭐 호남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존재 자체가 국민의힘보다는 지금 민주당을 위협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다섯 번째 가장 결정적이죠. 계파 갈등입니다.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걸 이재명 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반명이 나가는 것까지는 관리가 됐는데 네. 주류했던 친문을 지금 쳐내려고 한다. 그래서 지금 친문 뭐 임종석 실장을 뭐 필두로 해서 지금 네. 친문계 그 거물들 아까 홍영표 의원도 지금 뭐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그 있는 지역의 여론조사를 다 그 현역원들 빼고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게 전운이 감돌기 때문에 아주 난코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더디게 가고 있죠. 이건 뭐 1단계부터 아까 제가 공천이 4단계로 진행된다고 그랬는데 네. 보통 이제 첫 번째부터 쉬워야 되는데
여기는 뭐 쉬운 게 별로 없어요. 예, 다 어렵지. 다 어렵다.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공천 문제는 더 어렵다. 자, 아까 말씀하신 문정부 인사 임종석 전 실장 또 추미애 전 장관인데 여길 놓고 지금 민주당이 고심해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선 그 문정부 핵심 인사인 임 전 실장을 공천할 경우 또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약화하고 또 하지만 또 본선 경쟁력을 고려하면 또 쉽게 내칠 수 없는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건가요? 아니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입니다. 이게 네.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난번에 0.73% 아깝게 졌지 않습니까? 근데 네. 그 패배를 두고 아 이거 문재인 정권이 실패해서 졌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대선 있고 결과가 예. 네. 무슨 소리냐.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지지율이 높았는데 후보 때문이다.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진 거 아니냐.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일부는 뭐 이낙연 대표가 그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문제 제기해서 그런 거 아니냐. 이렇게 보는 분들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? 이것 때문에 결국 백서를 못 만들었어요.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네.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. 이제 이명백 위원장이 이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런데 보통은 아니 그건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 이런 분들이 좀 그 원인 제공자들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이 있는데 일부. 네.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. 그분들이 아니고 누가 도대체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한 거냐.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 아니냐. 네. 그리고 처음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을 때 그때도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 안 되겠다. 그만두게 해야겠다고 목소리 냈던 분들이 누구냐. 알려지기로는 이제 임종석 실장도 임명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. 이런 얘기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 갈등이 지금 다시 지금 터지고 있는 중이니까 이 갈등은 뭐 관리가 안 된다면 걷잡을 수 없게 되겠죠. 네. 역시 문재인 정부 인사죠. 최재성 전 수석,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친명계 인사들의 불출마를 촉구하기도 했거든요. 반대로 또 친명계 압박에 나선 모습인데 실효성이 있을까요? 그런 압박이? 최재성 수석은 본인이 사무총장 할 때 불출마 선언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? 2016년에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그 계파 갈등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조정식 사무총장부터 불출마 선언을 해놓고 해라. 이제 그런 요구죠. 이제 그러면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 거냐 하면 조정식 총장도 그렇지만 2016년도에는 최재성 사무총장만 불출마한 게 아니에요. 문재인 대표도 불출마했어요. 네. 자 그러면 공관위원한테 아니 지금 뭐 이재명 대표도 험지로 가라거나 아니면 불출마 권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또 나올 수가 있겠죠. 그렇군요. 아무튼 민주당은 공식적인 어떤 발언들은 다 이런 논란을 일축하고 있지만 조만간 이제 현역 평가 하위 20% 명단에 비명계가 이제 포함될 경우 내용은 절정에 달할 것이다.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선거구 문제도 아직 남아 있고 또 삼지대도 좀 의식해서 일부러 좀 늦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민주당 앞으로 어떻게 좀 공천 흐름 예상할 수 있을까요? 근데 뭐 제가 이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예측은 못 하겠는데 지금 하는 흐름으로만 보면 예. 이재명 대표가 이 당을 이재명 당으로 좀 만들어야겠다. 이 의지는 확보한 것 같고요. 그렇게 되려면 이번 총선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총선 이후에 전당대회 당권을 누가 질 거냐. 네.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대권의 향배가 결정된다. 그러면 구심이 될 만한 사람들은 일단 당선시키면 안 되겠다. 그 임종석 실장 같은 분도 그중에 한 분이죠. 예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배제하고 절대 우위에 있는 지금 친문 세력을 좀 약화시켜야 되겠다. 이 흐름은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여서 이걸 지금 뭐 이제 통합을 하기 위해서 쭉 화합하고 가자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네. 지금 방금 밖에서 들어온 속보인데 그 하위 20% 대상자 개별 통보가 임박했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사선 중진이죠.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거든요.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한데 일단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했다면서 탈당 의사를 밝혔다.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했다는 입장과 함께 탈당 의사를 밝혔거든요.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어떻게?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탈당이 많이 나올 겁니다. 이제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는 것에서 문제가 아니라 네.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큰 분열이 있으면 유권자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왔어요. 그러니까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정동영 후보가 530만 표나 진 게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63%까지 떨어졌거든요. 곧바로 이어진 총선에서도 서울에서 한나라당이 40석을 가지고 갔는데 이유는 투표율이 46%까지 떨어졌어요. 우리 바로 직전에 대통령 선거 0.73 이후에 지방선거도 50.9%로 51%가 안 되는 바람에 민주당이 대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경계해야 될 것은 민주당 그 친명 쪽이든 친문 쪽이든 한쪽이
야 이거는 내가 동의할 수 없어. 그래서 지금 뭐 친명이 주도권 갖고 이거 사당화 됐다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투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이건 지금 호남에서 어떤 바람이 네. 부느냐. 그래서 또 아까 말한 이낙연 대표가 있는 새로운 미래 또 개혁신당의 그 바람도 그 연동되어 있는 거죠. 네,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박성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